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급 돌풍이란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눈이 내리는 데다 강풍까지 불어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퇴근길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요. 내일까지도 강풍이 계속해서 불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각종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태권도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2명에 이어서 어제 31명, 오늘은 12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특히 어린이 확진자가 많아서 더 걱정이 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건 물론이고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1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준비가 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해서 걱정인데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문경시 보건소 정길라 건강관리과장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기도 바람이 많이 부나요? 예, 바람이 정말 세차입니다. 날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밖에 있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와 함께 피해 보상책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당이 자영업자 손실 보장에 대해서 법제화를 통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소급 적용 논란이 커지니까 이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선회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당초 민주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이제 자영업자에게 소급해서 손실을 좀 보상해보자라는 안을 논의했는데 네. 대신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전환한 셈인데요. 이미 발생한 손실의 경우에는 3차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했다. 따라서 그 부족분은 4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5월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이었죠. 그렇죠.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당 지급을 했고요. 또 2차,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지급 규모나 시기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정청 협의를 거치겠지만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예산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좀 편성이 될까요? 추경을 편성하겠죠?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규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당초 예상했던 것 이외에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재원이다 보니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채라고 하면 나라 빚을 지는 거잖아요.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건데 나라 빚 이렇게 더 늘려도 되냐 이런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래도 나라 빚을 올리는 게 지금 경제를 살리는 데 더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4차례 걸친 그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추경 편성으로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이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에 따른 재정 정책은 좀 불가피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재정은 그동안 좀 많이 건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네. 이번 4차례 걸친 추경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수준의 이제 국가빚 규모가 아니다라는 점이 이제 추가적인 전 국민 어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가 또 보고서도 작성을 했잖아요. 이 내용도 좀 살펴주시죠. 일단 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라는 것,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선별적 지원이냐, 이 보편적 지원이냐를 놓고, 계속해서 이제 찬반 양론이 극심해 왔는데, 네. 물론 이제 이 선별적 지원의 경우에는 이제 피해 계층에 대한 두텁게 더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이 뭐 1년 넘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떤 내 소비를 자극하는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한 차례 정도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안은 이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보상이냐 지원이냐 뭐 정부 결정에 달려 있지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이런 정책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만 어차피 네. 이건 이제 여야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고 3차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4차 재난지원금이 만약에 행해지게 되면 이게 역대급 규모가 될 걸로 또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대략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가 될 걸로 혹시 예상이 될까요? 글쎄 지금 뭐 알려져 있는 게 당장 이것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거지 논의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뭐 지급 규모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뭐 15조 원대 뭐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네.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었습니다. 네. 당시 한 11조 남짓 정도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4차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차보다는 조금 더 이제 주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면 추경이나 이제 재원 규모는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1차보다는 조금 많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인데요. 그런데 IMF가 지금 우리 정부는 보편 지급을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보편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권고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제 한국은 추가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역할 가운데 지금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출을 더 늘려라라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제 제언을 한 건데요. 자, 이런 이면에는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문제가 우리 한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재정 수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인 틀에서 재정을 운영하되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거고 그러나 이제 국가 채무 비율 면에서는 정부가 지금 재정 준칙을 통해서 제시했던 60% 선은 적정하다. 지금 우리가 4차례 걸친 추경을 편성을 통해서 국가 부채는 GDP 대비 한 43% 남짓이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있다. 다만 재정을 쓸 거면 꼭 필요한 것에 집중적으로 선별적으로 써라라는 권고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이번에 한국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경제도 회복되고 있어서 국제통화기금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표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매도 청원을 요구하는 이 청원 게시판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당도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 최소 석 달 이상 연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IMF가 한국은 금융시장이 코로나 이후 안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IMF의 주장을 좀 들여다보면 개인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모든 시장 참여자가 균등하게 시장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로 시장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풀자라는 건데요. 뭐 증시 일각에서는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보다는 오히려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인프라를 좀 보강하는 방식으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오는 3월 15일로 종료 예정인 공매도 재개 시점을 뭐 6월까지는 좀 밀어보자.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금융위원회가 이제 키를 쥐고 있는데 아마 공매도 금지 여부는 이제 다음 달 아마 16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 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금지 요즘에 워낙에 주식하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IMF의 입장이 정부의 뭐 정책을 좀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금융당국도 당초는 사실 예정대로 금지하겠다라는 입장이었죠. 재개하겠다는 거였죠. 네. 그러다가 지금 워낙 반대 여론이 심하고 또 정치권마저 연장 쪽에 좀 무게가 실리면서 이런 가운데 IMF가 제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IMF 의견보다는 민의를 따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석 달 정도 추가로 더 연장을 하되 대형주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또 네. 공매도를 또 재개하는 방안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월보다는 6월까지는 갈 거다. 하지만 선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뭐 오늘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정부가 성인 흡연율 또 음주율 낮추기 위해서 담뱃값, 술값 인상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가 중장기적인 이제 건강증진 계획의 일환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성인의 흡연율과 이제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담뱃값과 술값을 인상하자라는 겁니다. 우선 이제 성인 남성, 여성의 흡연율을 보니까 2018년 기준 성인 남성은 36.7%인데 앞으로 2030년까지 25%로 낮추고요. 여성의 흡연율도 7.5에서 4%로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 값은 굉장히 좀 현재 4,500원 수준인데 OECD 평균과 비교하게 되면 OECD 평균 7달러, 약 8,000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상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이나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또 음주도 비슷한데요. 뭐 공공장소의 음주 규제 입법 강화하고 또 소주병에 연예인 광고 모델 사진 부착하는 것도 좀 금지하고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에 대해서는 이제 중장기적인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물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올려서 흡연율과 음주율을 좀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보도가 나오고 나서는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뭐 담뱃값, 술값 인상 웬 말이냐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참 많았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중장기적인 2030년까지 대책이긴 하지만 지금 담뱃값을 인상한 게 얼마 되지 않았고요. 2015년이었으니까. 네.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인상이냐. 이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앞서 2015년 정부가 이제 담배 가격을 2,000원 안팎으로 대폭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값 인상이 이제 흡연율을 얼마나 낮췄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네티즌들 입장에서 보면 뭐 물론 질병이나 기대 수명을 더 높이고 질병이나 이런 이제 유해 물질로 인한 가격 인상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좋지 않고 또 국민 건강을 빌미로 해서 또 서민 증세에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뱃값하고 뭐 음료 술값을 올리면 실제로 흡연율이나 그런 음주율이 좀 낮아지나요? 일단 이 정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발표한 적은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뜻 생각하면 담배값이 오르면 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건 이제 국민 건강 수명입니다. 일반적인 수명은 우리가 이제 82세까지 높아졌지만 네. 이런 이제 위해를 감안한 수명은 73세로 한 12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담배와 술과 같은 이제 위해 물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이제 단행하겠다라는 건데 취지에는 뭐 100번 공감을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런 담배값 인상이 실질적으로 흡연율과 술값 애호가들의 어떤 금주를 얼마나 유도했느냐에
대한 네. 구체적인 이제 보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보고가 나오고 나서 가격을 올리면 좀 어떻게 명분도 좀 생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오는 6월부터 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 12세 이상 청소년하면 이 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네. 현재 법상 기준은 신용카드 사업자는 성년 연령 만 19세 이상에게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중고생만 되면 현금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데 좀 불편했죠. 교통카드 별도로 가지고 다니고요. 네네. 자, 이런 고충을 반영해서 이 청소년 신용카드 발급을 금융 혁신 서비스 제도로 지정을 해서 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되면 특례를 인정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규제받지 않고 해당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만 12세 이상도 6월부터는 부모가 신청할 경우입니다. 가족카드를 발급받고 대신에 명의는 지금 자녀 명의가 되는 건데 다만 카드 사용 업종은 제한됩니다.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교통이나 문구나 서점이나 편의점이나 학원과 같은 이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만 이용이 가능하고 사용 한도도 월 한 10만 원 정도, 건당 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부모님의 신청 동의가 있을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금액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신용카드를 긁고 나면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잖아요. 그거는 체크카드고요. 네. 그거는 체크카드가 바로 이제 긁을 경우 바로 빠져나가지만 신용카드는 후불입니다. 한 달 후에. 네, 한 달 후에 빠져나가는데 그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통장에서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건가요? 한 달 후에? 이게 부모님 가족카드로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제는 부모님 카드에서 나갑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그러면 개인이 중고등학생이 따로 신청할 수는 없는 거고 부모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지만 카드 명의자는 학생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중고등학생이 이제 신용카드도 쓰게 된다고 하니까 세상이 변했구나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버스카드나 이렇게 카드를 각각 다 따로 가지고 다녔어야 되는데 편리함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해 1년간 태어난 아이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많은 지자체 출생아 수 감소로 걱정이 많은데요. 그런데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를 기록 중인 지자체가 있습니다. 문경인데요. 문경시 건강관리과 정길라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길라입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지역마다 출생아 수가 줄어서 고민인데 문경은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고요. 지금 어느 정도 는 거죠? 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었으며 인구 자연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문경시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전국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 지역은 문경시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5개 지역뿐입니다. 네. 경북 도내에서는 문경시가 유일하게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문경시는 2019년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전국 0.918명과 경상북도 1.089명과 비교하여 더 높습니다. 출생아 수가 2019년에는 314명으로 전년 대비 9명이 증가했고 2020년에는 328명으로 1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1.19명이라는 거잖아요. 전국은 0.918명. 네네. 경상북도만 봐도 1.089명인데 이거에 비해서 수치만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문경 출생아 수가 계속 늘어가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때문일까요? 네. 문경시의 출생아 수 증가는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 추진으로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문경시의 인구 시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경시는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가정에는 축하 선물로 아기 욕조와 네이 턱받이, 미역 등 아기용품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는 보장성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정에는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을 월 2회 분유와 미역, 당근, 계란 등 산모와 영아의 영양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대상자별 영양 수준에 맞는 생식품과 가공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으로는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사업이 있습니다. 문경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 한해서 가구당 5만 원씩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 증가 종합시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문경시 장학회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등 부서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시책들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출산 장려금도 있고요. 또 지원책도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한다고요? 네네.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관리사는 출산 가정에 가서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좀 살펴주는 건가요? 네네. 그렇군요. 이게 어떤 건지는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차근차근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신청한 모든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식사 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산모와 신생아 마사지로 최상의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네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네. 네. 통큰 출산 장려금 지원이 도움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출산 네네. 장려금은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출산 장려금 지원은 첫째와 출산 시 360만 원, 둘째와 1,400만 원, 셋째는 1,600만 원, 넷째 이상 3,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에는 출산 장려금 지원이 총 567명에게 19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방법으로는 첫째 아는 월 10만 원씩 만 2세까지, 둘째 아는 월 30만 원, 셋째 아 월 35만 원 각각 40개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 이상은 월 45만 원씩 만 5세까지 지급합니다. 네. 그리고 출산 축하금과 돌 축하금은 첫째는 120만 원, 둘째, 셋째는 각각 200만 원, 넷째 아 이상은 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이는 월 45만 원씩 5세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다자녀로 갈수록 지원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문경 씨의 다자녀 가구는 얼마나 되죠? 네, 지난해 문경시 다자녀 가구는 증가했습니다. 셋째 아를 출산하여 1,6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총 36가구입니다. 2019년 23가구에서 13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이상 다자녀를 출산하여 3천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총 15가구입니다. 네. 네, 2019년 넷째 이상 가구가 4가구였던 것과 비교해서 11가구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물론 출산 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더 낳은 건 아니겠지만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셋째 아이 낳은 가구도 늘어났고 넷째 아이 가구는 4가구에서 15가구로 11가구가 늘어난 거니까 엄청난 변화인 것 같긴 한데요. 다자녀 가구에 또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죠. 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문경시 장학회의 다자녀 가정 생활 장학금 지원 사업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세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을 매년 지급합니다. 네. 대학생의 경우 300만 원 이내의 장학금을 재학기간 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총 1,542명에게 11억 원을 지원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타 지역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주거 공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활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재학생과 신입생에게는 문경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경북 지역 5개 대학 학생에게는 향토 생활관을 운영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산 장려금, 장학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보험금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보험료죠? 네, 셋째 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월 5만 원씩 3년간 보험료 납입으로 10세까지 보장성 건강보험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중증 질병과 상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장애급여나 암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골절 등의 상해를 건강보험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나 태아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다지역 전출 시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원래 보험이 다 따로따로 들었는데 이게 문경시에서 다 들어주는 거군요. 네네. 이 보험료도 다 내준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출생아 수 증가가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워낙에 많은 지자체에도 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한데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뭘로 꼽으시나요? 네, 저는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은 결혼 전가가 동반되어야 하며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으로 발생하는 출산과 육아 그리고 교육비와 주거비 등의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하며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사실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아를 위한 부부의 역할과 역할 확대를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제도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향후에 계속해서 출생아를 늘리기 위해서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문경시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 출산을 위해 임산부 차량용 안전벨트를 2월부터 무료로 대여하게 됩니다. 복부 압박에 의한 유산 위험 같은 이유로 다수의 임신부가 안전벨트 착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임산부 안전벨트는 착용이 쉽고 다리 쪽에 벨트를 채워서 배 쪽 부위에는 압박이 없고 골반과 허벅지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운전 시 차량이 급정거할 때도 산모와 태아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임산부 안전벨트가 따로 있군요. 네, 따로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걸 또 지원을 해서 임산부들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그리고 금년 하반기 7월부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영유아 발달 상담과 양육 교육, 산모 우울증 관리로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 영아기 때부터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비해서 많지 않아서 이런 의료 공복이 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직접 가정을 찾아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출산 독려 말씀도 좀 해주세요. 네,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문경시의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출산 장려 시책을 추진해 엄마 아빠와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문경시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경시 건강관리과 정길라 과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코로나 안녕하시죠? 예, 아직까지는 안녕합니다. 네. 지금 잠시 자가격리를 했던 적도 있지만 네. 전혀 음성이었고 네. 또 밀접 확진자하고 접촉한 적도 없어서 저는 아직 안전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에 보니까 자가격리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주변에 네.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정부가 그래서 코로나19 무료 접종 다음 달부터 이뤄지겠다라는 구체적인 좀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죠. 예, 오늘 이거 굉장히 필요한 뉴스였고 중요한 뉴스였는데 네. 잘 다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들을 마주하는 의료진이 최우선 접종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백신 접종 대상, 시기, 방법 등이 구체화된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의 가장 관심사가 누가 먼저 맞느냐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1호가 누가 네. 될 건지 그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료진이 가장 먼저 맞는 것이다. 네.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한 다음에 일반 접종센터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네. 1분기에는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이 먼저 실시되고요. 2분기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리고 또 의료기관, 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 대상으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네. 3분기부터는요. 집단 면역 형성이 목표가 되죠.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접종 순서는 백신의 도입 일정이라든가 또 코로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수정해 가면서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또 4분기에는요. 미접종자들, 또 2차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3분기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게 될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백신에 대한 종류를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백신별로 도입 시기가 달라요. 물량에도 차이가 있어서 네.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고요. 또 의학적인 공중보건학적인 사유로 보건당국이 허가하지 않는 한 무료 추가 접종은 없습니다. 무료 예, 추가 이런 접종 상황들을 네. 기억하시면서 백신의 접종을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모두 전 국민 대상을 마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백신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기와 뭐 공급 물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정해주는 대로 맞아야 된다. 그게 이유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백신마다 보관 방법도 유통 시스템도 달라서 뭐 다른 기관에서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화이자 백신하고 모더나 백신은 mRNA 백신이라고 해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돌기 있잖아요. 네. 이 돌기가 세포를 파고 들어가서 세포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기와 싸우게 되는 면역력들을 우리 면역 체계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RNA로 이 돌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형태의 어떤 RNA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각각 영하 70도, 화이자는 영하 70도 내외, 네. 모더나는 영하 20도 정도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까다로운 접종이고, 또 화이자 같은 경우는요, 한 약통 안에 5명이 접종할 분량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5개로 나눠서 식염수랑 또 일정 비율을 섞어야지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 병에 한 명이 아니고 5명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5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접종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겠네요. 그러면 네. 이런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훈련이 돼 있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전문 접종 센터를 전국에 250여 개를 만듭니다. 여기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예전 방식의 백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맞아도 안전하고 좀 더 간편하게 보관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백신은 만여 곳의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네. 요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접종자는 이상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 전에 예진을 하고요. 또 접종을 마친 후에는 한 30분가량 정도 접종기간에 머물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원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백신 접종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다음 달부터 이름에 맞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좀 관리 체계가 확실하게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구축이 됐나요? 예, 정부는 질병관리청하고 식품의약안전처의 공동감시 모니터링과 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이상 반응 감시 체계, 예방접종 도우미 앱 등을 통해서 모든 이상 반응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합동 피해 조사 전담 조직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백신 사용 여부 등을 평가한 이후에 중증 이상 반응들은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예방접종 전담 대응 조직을 만들어서 접종센터 또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함께 점검하고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인과성이 확인될 시에는 국가가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맞으실 수 있을 거고요. 예방접종 시스템 중에서 예약접종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서 다음 달 1일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제공이 되고 사전 예약 기능으로 접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게 접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인과성이 확인될 때는 국가보상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전부 다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인과성을 혹시라도 개인이 밝혀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겠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반응을 갖다 지켜보는 시스템과 그리고 그거를 중증일 때 분석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네. 안심하시고 백신을 맞으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시스템 없는 데도 많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보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생긴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많은 혼란을 준 것도 처음이라서 계속 한 번 더 의심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백신 뭐 빨리 다 접종하겠다 해놓고선 수급에 차질이 있었잖아요. 미국도 지금 맞아요. 당장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요? 예. 일단 우리는요, 백신을 한 군데 제약사에 올인하지 않았어요. 화이자가 뭐 제일 먼저 만들었다. 그러니까 화이자부터 먼저 확보하자.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수급의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이렇게 5군데 회사로부터 다 대략 어느 정도씩 나눠가지고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문제 생긴다고 해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해서 그나마 이제 개별적으로 계약한 거 말고 공동으로 백신을 구매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가입을 해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제일 빨리 도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자랑 우리가 계약을 했지만 네. 화이자가 제일 먼저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 코백스 퍼실리티 쪽에서 먼저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 5만 명을 공급한다고 하고 이걸 의료진들에게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한국질병관리청의 선택이 옳았다 이런 게 밝혀지고 있는데 별로 그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노바백스 같은 경우랑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가 생산을 합니다. 그랬죠. 인도 같은 경우를 보세요.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만 먼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백신들은 자국 내 소비를 먼저 해도 용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백신들을 자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데 계약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나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봉 구매 계약하면서 우리나라 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준 거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다양하게 구매를 해서 수급에 차질이 없게 한 거는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CNN이 백신 접종할 때 전문가가 권장하는 행동과 또 피해야 하는 행동을 소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예, 백신을 접종할 때 기억해 둬야 될 것 8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첫째, 자기 차례가 돼야 백신 접종 받는 겁니다. 괜히 사람들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나 먼저 맞을래, 나 나중에 맞을래 이러면은 혼란만 빚어주고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코로나 완치자도 백신 접종을 해야 됩니다. 왜? 코로나19 완치가 됐다고 해서 항체가 다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걸렸었던 분은 6개월 이상이 지나서 그런 어떤 혜택들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 완치자도 맞아야 된다. 한 번 걸렸다고 항체가 생긴 게 아니다. 꼭 맞아야 된다. 예. 네. 특히 혈장 치료 같은 걸 받은 사람은요. 치료 90일 이후에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을 맞을 시에 알레르기 또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문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나 이런 알레르기 있었어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권장하는 기간 내에 2차 접종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1차 접종만 해서 되는 백신은 5개 중에서 하나밖에 없고요. 네. 나머지 4개 백신이 전부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2차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접종의 효과는 3개월 안에 사라진다고 하니까 네. 반드시 권장하는 기간 내에 2차 접종해야 되고요. 마지막 5번째, 백신 접종한 다음에도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마스크는 착용하시고 다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피해야 될 일 3가지. 우선 첫 번째,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과학적이지 않은 이상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이런 거 다 사실 뻥입니다. 그리고 네. 백신 접종 후에 바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30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날은 되도록이면은 그 다음 일정들 비워두시는 게 좋고요. 또 3번째, 코로나 확진자는 접종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았으면은 가서 사람들 부대끼일 때 다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네. 의료진을 특히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이미 확진이 돼 있는 상황이면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막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럴 때 백신이 더 들어가면은 몸의 위험하죠. 면역 체계가 네.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는 접종을 피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8가지 딱 알려주셨는데요. 6가지였죠. 자신의 차례가 되면 백신 접종 맞기 이게 첫 번째였는데 차례가 돼서 안 맞고 저 나중에 맞을게요. 이렇게 하면 최후순위로 밀려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네.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접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